연합군 병사들은 전쟁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1944년과 1945년 병사들이 나치 강제 수용소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 더미, 살아있는 해골로 변해버린 수천 명의 포로들, 아직도 연기가 나는 화장 루들, 죽음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이단크, 아우슈비츠, 부엔발트, 다하우, 각 수용소는 이전보다 더 끔찍한 것을 드러냈다. 탈출하려 했던 사람들의 손톱 자국이 남은 가스실, 피해자들의 신발, 머리카락과 소지품들이 쌓여 있었다. 홀로코스트의 산업화된 잔혹함은 세상에 드러났다. 군인들은 그 공포를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왜 일부 연합군 장교들은 독일 시민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이단크, 지옥이 드러나다. 소련군이 도달했을 때 1984년 여름 소련군의 징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환점을 의미했다. 바그라티온 작전이 독일 중부군을 박살내고 붉은 군대는 1941년부터 나치에 점령해 있던 소련과 폴란드의 광대한 영토를 되찾았다. 1944년 7월 23일 제8군 위군과 제1소련 폴란드군이 독일군을 서쪽으로 몰아낸 후 루블린으로 진격했다. 그 이전 3년 동안 점령지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이 범죄들의 실제 규모는 적군의 방어선 뒤에 숨겨져 있었다. 이 군대가 폴란드의 이 도시 외곽에서 발견한 것은 인간의 체계적인 잔혹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마이단크는 그들 앞에 있었다. 급하게 버려진 채로. 나치가 공식적으로 콘센트라시온스라게르 루블린이라고 명명한 이 수용소는 1941년 10월부터 운영되었으며 그 존재 동안 100의 5,000명 이상의 포로를 수용했다. 이후의 발견들과는 달리 소련군의 빠른 징역 덕분에 SS 경비원들이 수용소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모든 포로를 대피시키지 못했고 나치가 세상에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던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장면은 가장 경험이 많은 병사들조차 충격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들은 동부 전선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이다. 소련군의 첫 번째로 수용소에 들어간 장교 중 하나인 아나톨리 보로노프 대위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이 전쟁에서 나는 많은 끔찍한 것들을 보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본 적이 없다. 이것은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엇이다. 이는 이해하려는 마음마저 거부하는 것이다. 그의 반응은 가장 혹독한 전투를 겪은 군인들조차 흔들리게 만든 집단적인 충격을 반영했다. 수용소는 약 270헥타르에 걸쳐 나무로 된 막사들이 널려 있었고 감시탑과 전선이 둘러싸고 있었다. 마이단크를 특징 짓는 것은 거의 산업화된 죽음의 조직이었다. 제5 구역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7개의 가스실이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벽에는 사이클론 B 결정의 파란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시설들은 속임수에 가까운 효율성으로 설계되었다. 일부는 샤워실로 위장되어 있었으며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샤워기와 함께 천장에 달려 있었다. 병사들은 벽에서 손톱 자국을 발견했으며 이는 희생자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절망적이게 이해한 마지막 순간의 증거였다. 근처에는 6개의 화장터가 있었고 이 화장터들은 산업적으로 수천 명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독일의 터프 운 쇠네라는 회사가 제작한 이 화장터는 하루에 약 1,000명의 시체를 화장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작동했다. 소련군은 철저히 정리된 창고에서 약 800켤레의 신발을 발견했으며 이는 살해의 규모를 입증하는 물리적 증거였다.
이 창고에는 또한 피해자들의 어린이 옷, 안경, 의수, 여행 가방 및 기타 개인 소지품들이 있었다. SS는 다가오는 소련군의 진격을 앞두고 증거를 파괴하려 시도했다. 문서들은 대규모로 불태워졌고 일부 시설들은 폭발물로 파괴되었으며 아직 걸을 수 있는 포로들은 아우슈비츠나 그로스로젠과 같은 다른 수용소로 향하는 죽음의 행진으로 대피했다. 수용소의 지휘관 아르투르 리베엔셀과 대부분의 경비원들은 도주했으며 많은 행정 기록을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숨기기 불가능한 것 하나를 남겼다. 바로 약 17,000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의 재와 뼈 조각들이 묻힌 열린 공간이었다. 이들은 1943년 11월 3일 수확축제 작전 액티온 아른테페스트 동안 처형되었으며 바르샤바와 비알리스톡 게토의 봉기 그리고 소비보르 수용소의 사건에 대한 SS의 보복의 일환이었다. 약 1,000명의 쇠약해진 생존자들이 소련군의 해방군을 맞았다. 그들의 신체 상태는 너무 심각해서 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인간으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 중에는 소련 포로, 폴란드 저항군,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40kg 이하의 몸무게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고문과 의학 실험의 흔적을 보였다. 폴란드 생존자 제르지 크비아트코프스키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해골들이었다. 첫 번째, 소련 병사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축하할 힘도 없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다른 이들은 그냥 조용히 울었다. 죽음의 지배 아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온 후 자유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소련 군인들의 반응은 공포, 불신,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다. 동부전선에서 수년간 싸워온 이 남자들은 스타링라도, 쿠르스크,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잔인한 전투들을 목격했던 이들이었지만 이처럼 체계적이고 산업화된 대량 학살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이전에 목격한 그 어떤 잔혹함을 초과하는 일이었다. 중위 빅토르 슐만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썼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전쟁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적어도 전투에는 어떤 논리와 전투자들 사이에 대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소련군 지도부는 그들이 발견한 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했다. 며칠 내로 기자들, 사진작가들, 그리고 영화 촬영팀을 데려와 증거를 문서화했다. 유명한 영화 제작자 로만 카르멘은 후세를 위한 증거로 이 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배정되었다. 1944년 8월 16일 마이다넥은 해방된 지 몇 주 만에 세계 기자들에게 개방되었고 이는 나치의 첫 번째 학살 수용소가 국제 언론에 의해 철저히 문서화된 사건이 되었다. BBC의 알렉산더 웨르트와 뉴욕타임즈의 윌리엄 H. 로렌스는 나치 학살 시설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첫 서양 기자들 중 일부였다. 서방 연합국 정부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운 회의론이었다. 대량 학살에 대한 보고서를 전쟁 선전으로 치부하며 여러 해가 지나간 후 많은 정부 관계자들은 소련군이 발견한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기를 꺼렸다. 1944년 8월 30일 뉴욕타임즈는 하나의 기사를 실었지만 그 기사는 6면에 실렸고 이는 서방에서의 엇갈린 반응을 반영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 수를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일부는 사진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들이 독일을 비난하기 위한 소련의 연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련에게 마이다넥은 나치의 잔혹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했다. 소련 당국은 여러 국가의 법의학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사위원회를 초청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1944년 9월 발표된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마이다넥에서 약 15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추정되었지만 이 숫자는 나중에 역사학자들에 의해 실일치 8,000명에서 45천 명 사이로 수정되었다. 이 불일치는 피해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반영하며 당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범죄의 규모를 줄여주지는 않았다. 마이다넥을 특히 중요하게 만든 점은 그것이 노동 수용소이자 동시에 학살 수용소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트레블링카나 소비보르와 같은 대량 학살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다른 수용소들과 달리 마이다넥은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전체 범위를 보여주었다. 강제 노동에 이용되는 수용소가 학살을 위한 시설과 함께 존재했다. 이 이중적인 특성은 경제적 착취와 집단 학살이 나치 시스템에서 어떻게 완전히 결합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발견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마이다넥의 수용소에는 소련 전쟁포로 폴란드 정치범, 그리고 다른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약 40%의 희생자는 유대인이었으며 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당했다. 순전히 인종적인 이유로 선택된 이 패턴은 다른 수용소가 해방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최종 해결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냈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해방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마이다넥에서 발견된 사람들 중 약 20%는 해방 후 몇 주 안에 사망했으며 그들의 몸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너무 약해 회복할 수 없었다. 소련군의 군의사들은 야전 병원을 설치했지만 심각한 영양실조와 발진 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원과 약물이 부족했다. 마이다넥의 발견은 현대 문명에 대한 일부 환상을 파괴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의 관료제 국가가 효율적인 산업적 방식으로 대량 학살을 조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비인간화되고 먼저 숫자로 그 후에는 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런 잔혹한 행위들이 유럽에서 가장 문화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보한 국가 중 하나인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점이었다. 역사학자 라울 힐버그가 나중에 쓴 것처럼 마이다넥은 현대 기술과 비인격적인 관료제 그리고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결합한 파괴의 과정의 절정을 의미했다. 해방된 첫 번째 학살 수용소로서 마이다넥은 나치 수용소 시스템의 전체 공포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을 제공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증거들, 가스실, 화장로, 그리고 공동묘지는 연합군이 나치 영토에 더 깊이 진입함에 따라 훨씬 더 큰 규모로 발견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고했다. 아우슈비츠 제3제국의 어둠의 심장부 1945년 1월 27일 소련 제1 우크라이나 전선의 제60군 병사들이 차가운 회색 아침 속에 폴란드 52행침 시로 다가가고 있었다. 불과 2주 전에 시작된 비스툴라 오더 공세는 독일군을 급히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마이단크 발견 6개월 후 이 병사들은 홀로코스트의 결정적인 상징이 될 아우슈비츠를 발견하게 된다. 아우슈비츠를 구별짓는 점은 그 규모와 복잡성이었다. 1940년 정치적 폴란드 포로들을 위한 수용소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세 개의 주요 구역을 포함하는 거대한 복합시설로 발전했다. 아우슈비츠 I, 원래 행정센터,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 광대한 학살시설, 아우슈비츠 III 모노비츠, IG 파르벤 화학공장을 위한 강제 노동캠프. 이들 주요 시설은 40개 이상의 위성캠프와 함께
약 172헥타르에 걸쳐 300개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며 수감, 강제노동, 체계적인 학살을 위한 장소였다. 소련군의 진격에 맞서 SS는 6,1,000명의 걸을 수 있는 포로들을 대서양을 향해 강제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나중에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하의 기온, 부족한 음식, 그리고 적절한 의복 없이 수천 명이 이 강제 이동 중에 사망했다. 경비병들은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총을 쏠 명령을 받았다. 나치군이 이주시키기에는 너무 병든 포로들 7,000명이 남겨졌고 이들은 음식, 물, 난방 없이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버려졌다. 이반 마르티누시킨 소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처음으로 도달한 소련 군인 중 한 명으로 이렇게 회상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시체 같은 얼굴에 큰 눈을 떠놓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는 우리에게 기어가며 다가오면서 뼈만 남은 손을 내밀었고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마이단크와 달리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SS는 학살 증거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작업했다. 1984년 11월부터 그들은 학살 시설을 철거하고 증거를 태우기 시작했다. 1월 20일 소련군이 도달하기 불과 일주일 전 비르케나우에서는 가스실과 화장로를 폭파했다. 그러나 그 잔해들은 여전히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조사자들은 가스기계 부품과 하루에 1,449의 시체를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로의 잔해를 발견했으며 이는 산업적 규모의 학살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다. 독일군이 파괴하지 못한 것은 카나다라고 불리는 저장소들로 이 이름은 포로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이 부유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붙여졌다. 소련 병사들은 3,000개 남성용 슈트, 8,436개 여성용 외투와 드레스, 38,000개의 남성용 신발, 개 여성용 신발, 그리고 이 희생자들의 7톤에 달하는 삭발된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이 머리카락은 산업용 펠트와 군복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홀로코스트의 경제적 차원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착취당했다. 요제프 맹겔 박사의 실험실에서는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맹겔 박사가 진행한 유령과 같은 과학적 실험의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화학 물질이 담긴 유리병, 의학적 도구들, 그리고 보존된 인간 장기들이 그 증거였다. 맹겔은 특히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했으며 비교 해부와 의도적인 감염 실험을 진행했다. 의사 기젤라 펄은 그가 의료 블록에서 강제로 참여해야 했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마취 없이 처치받은 희생자들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쳤다. 이 실험의 잔해들은 유리병의 포르말린에 보존되어 정교하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위한 왜곡된 과학의 완벽한 증거였다. 소련 의료팀은 압도적인 도전에 직면했다. 아나톨리 샤피로 대령은 이렇게 묘사했다. 많은 생존자들이 해방 후 며칠 내에 죽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기아 상태에서 일반적인 음식이 치명적일 수 있었다. 우리는 특별한 식사 계획을 세워야 했고 처음에는 맑은 수프를 조금씩 제공했다. 일부에게는 이 개입도 너무 늦었고 그들의 몸은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에 다다랐다. 많은 생존자들에게 해방은 복잡한 심리적 반응을 동반했다. 작가 프리모 레비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극적인 구출자들이 등장하는 대신 소련 군인들은 기이한 악에 직면한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은 이를 이해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공포의 규모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거의 수줍어하는 듯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해방자들조차도 이처럼 거대한 잔악행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인간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소련군은 즉시 전쟁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특수부대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치 전쟁 범죄 조사 대특별국은 보리스 폴레보이 작가가 아우슈비츠에서 이끌었으며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시설을 촬영하며 수용소 기록의 남은 부분들을 보존했다. 1945년 2월 8일 프유라우다 신문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첫 상세 보고서를 게재하며 그것이 죽음의 공장임을 강조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유대인에 대한 특정 목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수용소에는 다양한 범죄의 죄수들이 있었지만 살해된 사람들 중 90% 이상이 유대인이었으며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특별히 학살을 위해 이송되었다. 비르케나우 내의 철도, 기차역, SS 의사인 맹겔레와 같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살 사람과 즉시 죽을 사람을 간단한 손짓으로 결정했던 곳은 집단 학살의 냉혹한 행정적 효율성을 상징했다. 많은 소련 군인들에게 아우슈비츠의 해방은 전쟁에 대한 이해를 깊이 변화시켰다. 조르기 엘리사베츠키 중사는 이렇게 반성했다. 아우슈비츠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 조국을 승리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아우슈비츠를 보고 나서는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우슈비츠 해방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처음에는 제한적이었다. 마이다네크에서 6개월 후 여러 전쟁 사건들 속에서 이루어진 이 발견은 서방 언론에서 비교적 미미한 보도를 받았다. 냉전의 정치적 긴장 또한 일부 사람들이 소련의 보고서를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아우슈비츠의 완전한 중요성은 증언, 문서, 물리적 증거들이 분석되면서 서서히 드러날 수 있었다. 194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약 110만 명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 사망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유대인이었다. 이 수치는 철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되며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된 유대인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이 복합시설은 단순한 학살 중심지가 아니라 방대한 경제적 기업이기도 했다. IG 파르베는 모노위츠의 분화 합성 고무 공장에 7억 마르크를 투자했으며 강제 노동을 사용했다. 크룹, 지멘스 및 다른 독일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수용소 죄수들을 착취했으며 SS는 노동자 한 명당 하루 4마르크를 지급했고 죄수들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엔 불충분한 식량을 제공받았다. 이는 역사학자들이 노동을 통한 학살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발견된 물리적 증거는 후속 전쟁 범죄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수용소의 지휘관이었던 루돌프 회스는 1946년 3월 영국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1947년 바르샤바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자신이 지휘했던 아우슈비츠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재판 중 회스는 주저없이 말했다.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은 유럽의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6월에 아우슈비츠에 학살 시설을 구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련 군대가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를 해방했을 때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중심을 발견했다. 몇 달 후 서방 연합군에 의해 다른 수용소들이 발견되었지만 아우슈비츠는 규모나 피해자 수에서 어떤 수용소도 능가하지 못했다. 60년 후인 2005년 유엔은 이 날짜를 홀로코스트 추모 국제일로 지정하며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치의 모든 학살 피해자들을 기리게 되었다. 그 장소 자체는 박물관이자 기념관으로 변모했으며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며 증오, 이데올로기가 논리적이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결과에 대한 침묵하지만 강력한 증언이 되고 있다. 진실의 시간, 나치 사망 캠프 앞의 동맹군. 1945년 봄, 붉은 군대가 동쪽에서 진격하는 동안 영미연합군은 서쪽에서 독일 영토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미 제1군은 3월에 라인강을 넘었고 4월에는 서방연합군이 독일 심장부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과 달리 이미 폴란드에서 캠프를 발견하고 캠프 시스템에 관한 정보 보고서를 받았던 소련군과는 달리 서방연합군은 자신들이 발견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서방연합군의 경험을 특징짓는 놀라움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1945년 4월 11일 미 제3군 조지 패튼 장군의 일원인 6번째 기갑사단의 선발대가 독일 고전 문화의 중심지인 바이마르 근처 에터스베르크 언덕에 접근했습니다. 탈출한 포로들의 보고에 따라 프레드릭 케퍼 대위가 이끄는 정찰팀은 1937년에 설립된 독일 영토 내 가장 오래된 강제 수용소 중 하나인 부헨발트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 충격은 냄새였습니다. 배설물, 질병, 죽음이 뒤섞인 냄새는 몇몇 병사들을 구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L. 바버 상병은 이렇게 썼습니다. 냄새는 몇 킬로미터에 걸쳐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체 보관소가 뜨거운 날에 동시에 열리듯이 느껴졌습니다. 그 냄새는 물리적으로 여러분을 강타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고 위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인상 이후 병사들은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수천 명의 쇠약해진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해골 같았고 인간이라기보다는 죽은 존재 같았습니다. 부헨발트의 특징 중 하나는 내부 저항의 역할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대피된 아우슈비츠와 달리 부헨발트에는 미군이 도착했을 때 약 2,800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SS 경비들은 몇 시간 전에 도망쳤고 주로 독일, 체코, 폴란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끌던 비밀 저항 조직이 그곳을 장악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비밀리에 활동한 이 조직은 비밀 라디오를 설치하고 일부 무기를 비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비들이 4월 10일에 수용소를 대피시키기 시작하자 저항군은 협력하여 방역을 시작하고 남은 포로들을 예정된 학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부헨발트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인간의 유해로 만든 유물이 저장된 창고였습니다. 병사들은 인간의 피부로 만든 등바디, 책 표지, 다른 장식용 물건들뿐만 아니라 SS 사령관 칼로토 코흐와 그의 아내 일세의 개인 소장품인 수축된 인간 머리도 발견했습니다. 이 변태적 행위, 피해자들을 전시용 물건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나치의 비인간화의 한 측면을 특별히 불안하게 나타냈습니다. 패튼 장군은 4월 15일 부헨발트를 방문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화장터를 보고 구토를 했고 즉시 바이마르 시민들에게 수용소를 걸어다니며 보게 했습니다. 그는 지역 당국에 그들의 지도자가 한 일을 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헨발트를 걷도록 강제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화장터에서 나는 연기는 도시에서 보였었습니다. 이 대면 정책은 서방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나치 청산의 표준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4월 29일 미군 제42 및 제40 보병사단의 부대들이
뮌헨 교회의 다하우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1933년 나치 정권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어 후속 수용소 시스템의 모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20만 명 이상의 유럽 각지의 포로들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다른 수용소에서 대피한 후에 이송 도중 죽은 약 2,000명의 시체가 실린 열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역 근처에는 화장터 외부에 쌓인 시체 더미가 나무찜처럼 쌓여 있었는데 화장시설은 사망자 수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충격은 어두운 사건을 초래했다. 이후 다하우 학살로 알려지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일종의 즉결 처형 사건으로 미군 병사들이 잡힌 SS 경비병들을 처형했다. 정확한 처형된 인원의 수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발견들이 훈련된 군인들조차 얼마나 큰 규율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다하우에는 약 32,000명의 생존자가 있었고 그들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막사에 몰려 있었다. 미군이 도착했을 때 전염병인 발진 티푸스, 이질, 결핵이 통제 없이 퍼져 있었다. 미국 의사들은 그 위생 위기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월터 펠렌즈 대령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제한된 자원으로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할까?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민간인들에게 사용될 일이라 상상도 못해. 분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1945년 4월 15일 해방된 벨겐벨젠에서의 영국의 경험은 아마도 가장 심각한 인도적 도전이었을 것이다. 독일 북부에 위치한 벨겐벨젠은 소련군의 징격에 따라 피난민들이 모인 곳이었다. 원래는 포로 수용소였지만 1943년에 강제 수용소로 개조되었으며 대규모 인구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수용소에는 영국 제-갑사단이 도착했을 때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1945년 초 4개월 동안만 35,000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었다. 벨겐벨젠의 상황은 지옥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었다. 시체를 밟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다. 화장실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수용소 바닥에는 수 센티미터 깊이로 배설물이 쌓여 있었다. 식수가 거의 없었고 발진 티푸스와 이질 외에도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통제 없이 퍼졌다. 벨겐벨젠에서 해방된 포로들 중에는 이미 발진 티푸스로 사망한 안네 프랑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15세의 소녀였던 그녀는 후에 홀로코스트를 다룬 가장 유명한 증언 중 하나가 될 일기를 남겼다. 그녀는 3월에 죽었으며 영국군이 도착한 지 몇 주 전이었다. 그녀는 수년간의 박해를 견디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은 거의 구출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영국의 의학적 대응은 전쟁 중 가장 큰 즉흥적인 구호 활동이었다. 휴그린 휴즈 대령은 100명 이상의 의무장교, 80대의 구급차, 2,000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을 조정했다. 제한된 자원과 전례 없는 위생 위기 속에서 그들은 발진 티푸스를 옮기는 이들을 처치하기 위해 새로 사용 가능한 DDT를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몇 주 동안 약 14,000명의 전포로가 사망했다. 특히 많은 서방 군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 수용소들이 일반적인 독일 도시들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다하우는 뮌헨에서 불과 16km 떨어져 있었고 부헨발트는 바이마르의 일부 지역에서 보였으며 벨겐벨젠은
여러 마을 근처에 있었다. 이 정상적인 삶과 묘사할 수 없는 잔악 행위가 나란히 존재하는 모습은 집단적인 공범에 관한 불안한 질문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폭격을 피해 해온 근처 도시들과 수용소들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모습은 연합군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특히 동부 전선을 경험하지 않은 많은 미국 군인들에게 이러한 발견은 그들이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로버트 펜스터마커 하사관은 이렇게 썼다. 이제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지 이해했다. 그것은 단지 영토나 정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악에 맞서 싸우는 일이었다. 서방군이 모은 문서와 소련이 이전에 발견한 것들이 결합되어 전후 전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최고 법원 판사 로버트 H. 잭슨은 뉘른베르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진, 영화, 해방자들의 증언이 없었다면 많은 나치의 잔악 행위는 단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뉘른베르크와 그 이후의 절차에서 이 증거는 나치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1945년 4월 말 나치의 잔악 행위가 체계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연합군이 전쟁 마지막 몇 주 동안 발견한 것들은 몇 달 전에 소련이 발견한 것과 결합되어 나치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이 단순한 가혹한 교도소가 아니라 노예 노동, 착취, 그리고 절멸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였음을 드러냈다. 세계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무자비한 징벌, 공포의 수호자들의 최후, 집중 수용소의 발견은 연합군에게 전례 없는 도덕적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전쟁 법칙과 군사행동 규범 아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윤리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잔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급진적 악의로 불리게 된 것과의 충돌은 군사적인 규율과 도덕적 분노에 의해 촉발된 즉결 처벌 사이에서 상반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보복 폭력 사건은 1945년 4월 29일 다하우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45보병사단의 병사들이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가득 찬 시체를 실은 화차와 수천 명의 뼈만 남은 생존자들의 모습은 군사 규율로도 억제할 수 없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57보병견대 2중대의 윌리엄 월시 중위는 약 50명의 SS 경비병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관총으로 그들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첫 번째 총격에서 약 17명의 경비병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안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에 압도된 미군 병사들은 수용소 안에서 만난 SS 경비병들을 쏘았습니다. 157보병연대의 펠릭스 스파크스 대령은 무장 해제된 포로들에게 총격을 중단하도록 개인적으로 개입했으나 여러 차례의 고립된 사건들이 이미 발생한 후였습니다. 다하우에서 실행된 총격의 총수는 상당히 달리 추정됩니다. 현장에 있던 군의관 하워드 뷰크너 대령은 약 520명의 경비병들이 사망했다고 추정했으나 최근의 역사적 조사에 따르면 약 35명에서 50명 사이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처형에 대한 군 최고 지휘부의 반응은 당시의 도덕적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조지 패튼 장군이 다하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고받았을 때 그는 단호한 말로 어떠한 징계 조치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아이젠하워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공식적으로 조사를 명령했지만 실제로 사건에 연루된 군인들을 처벌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셉 휘테커 중령이 이끄는 공식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보관만 되었고 관련된 미군 병사들에게 공식적인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반응은 발견된 범죄의 규모 앞에서 기존의 군사적 정의 기준이 부족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맥스웰 테일러 장군은 이후 전쟁 규칙은 양쪽이 최소한 어떤 형태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정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용소에서 발견한 것은 이러한 규정들이 고려하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버겐벨전에서 영국군은 대체로 더 엄격한 군사 규율을 유지했지만 오늘날에는 비상식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945년 4월 15일 해방 후 영국군은 즉시 현지 독일 민간인들에게 수용소에 흩어져 있는 수천 구의 시체를 묻도록 강요했으며 이 작업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벨젠의 야수로 알려진 수용소의 지휘관 요제프 크레이머는 다른 44명의 SS 직원들과 함께 체포되었으며 그중 15명의 여성 경비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잔인함으로 유명한 어르마 그레세도 있었습니다. 다하와 같은 즉결 처형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국군은 일부러 SS 직원들을 수용소의 포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조건에 처하게 했습니다. 몇몇 경비병들은 영국군의 구금 중 티푸스로 사망했으며 이는 포로들을 고문한 동일한 질병이었습니다. 영국군에게 이는 시적 정의의 한 형태로 여겨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헨발트에서는 수용소에 도달하기 전 수용소 포로들의 봉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복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1945년 4월 11일 미군이 수용소에 도달했을 때 이미 포로들에 의해 결성된 저항 조직이 수용소의 통제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 정치적 포로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몇 년 동안 저항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탈출하지 못한 약 80명의 SS 경비병과 카포 수용소 관리 포로를 포획했습니다. 저항의 지도자들은 이 포로들을 보호해 줄 것을 미국군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적절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기 전에 무장한 포로들은 특히 잔인했던 약 20명의 SS 경비병과 카포들을 처형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군 지휘관은 비상한 상황과 개별적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살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감자들이 주도한 보복의 패턴은 월 5일 미국군에 의해 해방된 마우트하우젠에서 가장 넓은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마우트하우젠은 회복 불가능한 수감자들이 배치되었고 가장 잔혹한 체제로 운영되었던 IIA 등급 수용소 중 하나였습니다. 해방 당시 수백 명의 수감자들이 SS 막스에 몰려들어 약 40명의 경비병을 죽인 후 미군이 통제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정의의 행위로 끔찍한 대칭을 지닌 몇몇 SS 경비병들은 수용소 채석장의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는 90m 높이로 SS가 지친 수감자들을 떨어뜨리거나 처형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낭떠러지였습니다. SS는 이를 비웃으며 공수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참여한 수감자들에게 이 행위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도덕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했으며 가해자들이 무수한 희생자들에게 가했던 동일한 끝을 경험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넘어 심리적 보복은 초기 연합군 점령에서 체계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 수용소와 주변 도시에서 연합군은 독일 민간인들에게 시설을 돌아보게 하고 시체를 보고 일부는 장례 준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노르트하우젠의 미국 군 지휘관은 2,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수용소를 지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부헨발트에서는 바이마르 시민들이 단순히 보게만 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다루며 장례 준비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의 처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지의 방패를 파괴하기 위한
강제교육의 형태였습니다. 한 연합군 장교는 다하우에서 독일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혹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다른 방향을 보고 이를 허용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해방은 보복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가족이 살해된 데 대한 정의감을 느끼며 과거의 경비병들을 식별하고 잡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신체적,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보복이나 정의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한 생존자는 흔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증오하고 복수하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었으니까요. 이 복잡한 반응은 깊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전통적인 정의 개념은 그 정도의 범죄 앞에서는 부적절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체계적인 살해에 대해 어떤 처벌이 비례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철학자 장 아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사법 절차라도 우리가 목격한 악의 진정한 차원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몇 주 동안 군 당국이 더 큰 통제력을 설정하면서 즉각적인 보복은 점차 정식 체포 및 구금 절차로 대체되었습니다. 1975년 6월까지 약 3만 명의 전 수용소 직원들이 식별되어 전쟁 범죄 재판을 위해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해방 당시의 즉흥적인 정의에서 뉘른베르크 재판에 이르는 공식적인 법적 과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수용소 해방 후의 보복 사건들은 윤리적으로 모호하며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으로는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거나 쉽게 비난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적 및 윤리적 구조가 적절한 전례를 갖추지 못한 체계적인 악을 발견한 상황의 특별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트는 이러한 보복 행위가 군사훈련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악에 직면했을 때 전통적인 도덕적 틀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점에서 수용소 해방 후에 요약된 정의 사건들은 단순히 발견의 역사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정의, 보복, 도덕적 책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윤리적 담론에서도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포의 여파, 죽음이 해방으로 끝나지 않았을 때 수용소 해방은 나치 테러 정권의 종식을 알렸지만 생존자들에게 즉각적인 고통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기다려온 자유의 순간은 추가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현대 역사에서 유례없는 의학적, 물리적, 심리적 도전을 드러내는 새로운 어려움의 장을 열었습니다. 전문적인 전쟁 부상 치료 경험을 갖춘 연합군 의사들은 긴급한 보건 상황의 규모와 복잡성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미국 육군 의료대의 시드니 와인스타인 대령은 다카우에서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의학 교육은 외상, 감염 및 일반적인 질병 치료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으로 죽음의 끝자락까지 몰린 사람들을 치료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관찰은 군사의학과 해방된 수용소에서 직면한 비범한 도전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포착합니다. 가장 긴급하고 놀라운 의학적 문제는 영양의 역설이었습니다. 의료팀은 심각하게 영양실조에 빠진 생존자들에게 일반적인 음식 배급을 주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이후 제급식 증후군으로 불리게 된 이 현상은 장기간의 굶주림으로 위축된 소화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정상적인 영양소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치명적인 전해질 불균형과 다발성 장기 부전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급식 프로토콜은 완전히 재설계되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간단한 액체와 희석된 단백질을 소량씩 제공하고 몇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영양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는 휴 윌렐린 글린 휴즈 브리게이드 장군이 단백질과 필수 미량 영양소로 강화된 탈지 우유를 기반으로 한 벵갈이라는 공식을 개발하여 엄격히 통제된 양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이 해방 후 첫 몇 주 동안 사망했으며 그들의 몸은 적절한 의료 처치에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전염병은 또 다른 치명적인 위협을 나타냈습니다. 벼룩을 매개로 한 발진 티푸스는 고열, 발진, 선망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수용소의 과밀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풍토병으로 번졌습니다. 질병은 해방 후에도 계속 퍼졌으며 생존자와 해방군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티푸스의 통제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1945년 4월 연합군 의료부대는 새로 개발된 살충제 DDT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생존자와 시설을 소독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는 영국팀이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분무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군의학자 데릭 싱턴은 이를 효율성 면에서 산업화된 작업으로 그 맥락을 고려하면 씁쓸한 아이러니였다고 묘사했습니다. 소독 프로그램은 결국 전염병을 통제했지만 수천 명이 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후였습니다. 사망의 규모는 SS 부대가 탈출한 후에도 대규모 매장 작업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베르겐벨젠에서 영국군은 해방 당시 이미 존재했던 약 1만 명의 시체와 그 후 몇 주 동안 사망한 약 1만 4천 명을 매장하는 작업을 감독했습니다. 물류적인 필요성에 의해 불도저를 사용해 공동묘지를 만들었으며 영국군 관계자는 이를 깊은 충격을 주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묘사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해방은 당시 의학과학이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심리적 트라우마의 차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군의학자들이 처음에 해방 증후군이라고 명명한 상태를 겪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깊은 무기력,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 분리된 에피소드, 일부 경우에는 자살 행동 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현상은 생존자들의 복잡한 심리적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억제된 상태에서는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필요가 그들로 하여금 겪은 상실을 완전히 인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단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에 대한 끔찍한 이해가 떠올랐습니다. 군의학자 데이빗 웨인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적인 안전이 심리적 상실의 규모를 드러내어 많은 생존자들에게 두 번째 위기를 만들었다. 이 트라우마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부헨발트에서 의료진은 해방 후 2달 동안 생존자 중 최소 318명이 자살한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다카오에서는 군 정신과 의사들이 약 10%의 생존자들에게서 긴장성 반응을 관찰했으며 이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결여된 상태인 깊은 해리 상태를 설명한 것입니다. 트라우마 정신의학이라는 새로 시작된 학문은 이러한 전례 없는 심리적 고통의 표현을 다루기 위해 빠르게 적응해야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 생존자들, 특히 동유럽 출신의 사람들에게 해방은 그들의 공동체가 겪은 운명에 대한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수용소에서가 아니라 해방 후 그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테랄멘테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존재했던 유대인 공동체들은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회수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종종 적대감이나 폭력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전 유대인 공동체가 특히 많았던 폴란드에서는
지속적인 반유대주의가 귀환자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1946년 7월 4일에 일어난 킬체 포그롬에서는 92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폴란드 군중에게 살해당했고, 이는 해방이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현실은 피난민 캠프, DP 시스템의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연합군에 의해 관리되었고, 후에 새로 설립된 UN 구호재건기구 UNRRA가 관리한 시설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귀환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시설로 구상되었지만, 많은 생존자들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이 캠프들은 빠르게 반영구적인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약 2만 5천명의 유대인 생존자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DP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캠프들은 종종 독일의 구 군사시설, 공군기지 또는 심지어 재활용된 강제 수용소에 설립되어 존재의 중간지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포로 수용소도 아니지만 진정한 집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초기 DP 캠프의 조건은 자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인 오열 해리스는 1945년 8월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집중 수용소를 과밀한 수용소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생존자들을 우리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나치 수용소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요한 개선을 촉진했지만 DP 캠프들은 1950년대 초까지 계속 존재하며 마지막 생존자들이 새로운 집을 찾은 후에야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연합군은 발견된 범죄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작업은 역사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증거 준비라는 긴급한 필요성으로 인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각 해방된 수용소는 면밀한 문서화가 필요한 대규모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전문화된 조사팀, 사진작가, 의료진을 배치하여 발견된 조건들을 문서화했습니다. 1945년 5월, 미군은 해방된 수용소에서만 작업할 60개의 문서화팀을 배치했습니다. 이 팀들은 8,000장 이상의 사진, 3,000시간의 영화 촬영, 그리고 수만 페이지의 맹세 증언을 수집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학대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조지 스티븐스, 할리우드와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영화 제작자들이 시각적 문서화 작업을 돕기 위해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관객들이 과장이나 선전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수용소의 현실을 담고자 했습니다. 1944년에 마이다네크를 촬영한 소련 영화 제작자 로만 카르멘은 기본적인 도전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촬영할 수 없는 것을 촬영할까요? 어떻게 카메라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때. 이 문서화 작업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조사자들은 많은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해방 직후에 일관된 증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을 위해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군 심리학자 알렉산더 미트 셸리히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생존자들은 종종 세세한 사항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을 재트라우마화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증언을 얻기 위해 새로운 인터뷰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생존자들은 계속해서 사망했습니다. 해방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의 약 20%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으며 그들의 몸과 정신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영국 의사 마이클 하그레이브는
베르겐-벨젠에서 복무한 후 이렇게 썼습니다. 해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엿볼 만큼만 살아남았지만 완전히 살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방의 후유증은 복잡한 역사적 시기를 나타냅니다. 홀로코스트와 이후 유럽 재건 사이의 중간 시기였습니다. 이는 희망과 절망, 새로운 시작과 비극적인 결말이 얽힌 한 시기로 세계가 발생한 일의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이들에게 정상적인 삶을 복구하는데 직면한 거대한 도전들을 깨달은 시기였습니다.